전 세계 인구 10명 중 8명은 더 이상 은하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 후에 은하수는 잊혀진 과거의 이야기가 될지도 몰라요. 은하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부모님 시대에는 고개를 들어 이 생생한 별들의 융단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수의 별을 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이것은 자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빛 공해라는 무서운 위협 때문이죠. 다음에 밤이 되어 대도시를 걷게 된다면 밤새도록 빛나는 수많은 가로등, 네온사인, 사무실 건물을 잠시 주목해보세요.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불빛은 별의 자연스러운 빛과 경쟁하는 인공적인 밝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공해이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매년 지구는 10%씩 밝아지고 있어요. 즉 일반적으로 약 250개의 별을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오늘 태어난 사람이 18세가 되면 약 100개의 별만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대도시에서는 별을 바라보는 것이 천문관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90년대 로스앤젤레스의 지진이 발생해 전기가 끊겼을 때 많은 주민들이 밤하늘에 거대한 은빛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응급센터에 전화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은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본 은하수였을 겁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이 모두 밝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카타르, 쿠웨이트는 빛공해가 가장 심한 국가 중 일부예요. 반대로 시베리아, 사하라 사막,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은 외딴 곳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빛공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눈부심입니다. 운전할 때와 같이 밝은 불빛 때문에 말 그대로 눈이 아파서 매우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타임스퀘어처럼 사방에 여러 가지 밝은 조명이 뒤섞여 있는 군집된 빛이 있습니다. 침입광은 가로등이 침실까지 비추는 것처럼 빛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마지막으로 과잉 조명은 아무도 없는 밤에 사무실 조명을 모두 켜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인공 조명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형태의 빛공해는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훔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천문학 연구에도 방해가 돼요. 인공 조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지구에 있는 망원경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허블이나 제임스 웹과 같은 더 비싼 우주 망원경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밤을 낮으로 바꾸는 것은 천문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야간 조명은 우리의 수면 일정과 신체 내부 시계에 혼란을 일으켜요. 이 시계는 뇌 활동, 호르몬 수치, 세포 기능 등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 시계가 교란되면 우울증, 불면증, 심장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하나의 과정은 멜라토닌의 생성인데 이는 어두워지면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밤에 빛이 너무 많으면 멜라토닌 수치가 낮아져 스트레스, 불안, 두통, 수면 부족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블루라이트는 주요 악당이에요. 야간 모드를 켜고 휴대폰 화면이 주황색을 띠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정과 도시 조명에서 사용하는 LED 전구에 사용돼요. 제 요점은 블루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하며 이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빛공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일부 통계에 따르면 이 문제는 2017년까지는 25년 동안 49% 증가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문제는 청색광의 파장이 더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의존하는 인공위성은 이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즉 LED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의 전체 범위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동물도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수면 패턴도 영향을 받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블랙버드는 자연 서식지의 블랙버드보다 훨씬 일찍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시골의 사촌들보다 최대 5시간 일찍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고 해요. 특히 밤에 이동하는 참새나 집박이와 같은 조류의 경우 이주 행동도 엉망이 됩니다. 새들은 달과 별을 내부 GPS로 사용하기 때문에 120만 개의 LED 전구로 불을 밝히는 라스베이거스의 거대한 스피어 같은 걸 발견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상상할 수 있어요.
강렬한 밝기 때문에 별이 가려져 수천 킬로미터의 대륙을 횡단하는 이동에 혼란을 겪을 수 있죠. 인공 조명은 안타깝게도 더 많은 새들이 고층 건물에 충돌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기와 같은 곤충도 빛공해의 영향을 받아요. 네, 모기는 다들 싫어하니까 인공 조명에 끌려서 운명을 맞이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쥐나 개구리 등 많은 동물의 중요한 먹이원이므로 이들의 개체 수를 줄이면 먹이 사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야간 조명은 수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웨일즈 해안의 밝은 조명 패널 근처의 해양 생물들이 행동을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조명 근처에서는 멍게와 다모류 해상 생물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바다거북입니다. 바다거북은 일반적으로 해변에 알을 낳고 수년 동안 같은 장소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밤에 해변이 너무 밝으면 암컷 바다거북은 혼란스러워져서 알을 낳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조명이 정말 필요한가요? 말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건 눈부심입니다. 예를 들어 출입문의 시야를 방해하는 매우 밝은 조명이 있으면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손으로 조명을 부분적으로 가리면 갑자기 침입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와! 제 말은 조명이 많다고 해서 항상 더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조명을 약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실제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어요. 게다가 돈도 절약할 수 있어요. 빛 낭비는 경제에 꽤 큰 영향을 미쳐요. 코브라 헤드 가로등을 예로 들어볼게요. 코브라 헤드 가로등에서 직접 투사되는 빛은 전체 빛의 30%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만 밤에 빛의 약 3분의 1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는 연간 2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에 달합니다. 물론 전등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루를 더 길게 만들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퇴근 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등 좋은 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명을 끄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광기, 타이머, 모션 센서와 같은 멋진 제어 장치를 설치해 조명의 효율을 높이세요. 강렬한 블루라이트 대신 따뜻한 색상의 램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멋진 빈티지 테이블 램프처럼 완전히 차폐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필요한 곳에만 빛을 비추기 때문에 눈부심이나 빛이 사방으로 산란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낭비되는 빛을 줄이면 지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윈윈이죠.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우주의 검은 공허함을 뚫고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14년 안에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72%에 달하며 지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 북미, 남유럽, 북아프리카가 잠재적 충돌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소식에 대비하셔야 해요. 천문학자들은 몇 달 동안 이 우주 침략자를 면밀히 주시해왔지만 지금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앞으로 7개월 동안 추적할 수 없어요. 물론 지구를 완전히 놓칠 확률은 28%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 세계적인 황폐화와 파괴예요. 수천 명의 인명 손실, 수십억 달러의 피해, 지구상에서 사라진 생물종, 폐허가 된 도시와 마을, 파괴된 들판과 숲. 이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는 나사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우주국은 수년 동안 이런 종류의 재난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더 멋진 점은 2년마다 과학자, 정부 기관 및 국제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행성 충돌 가정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이에요. 가장 최근의 훈련은 4월에 진행되었으며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소행성 훈련을 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거대한 우주함석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고 가정해요. 그런 다음 얼마나 큰가, 어디에 부딪힐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까다로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브레인스토밍 세션과 같아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현실감 있게 만들기 위해 나사의 근지구 천체 연구센터가 참여해요.
이들은 실제 소행성을 추적하고 궤도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소행성의 크기, 궤도 및 잠재적 충돌 구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수개월 동안의 소행성 관측을 시뮬레이션해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실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소행성이 실제로 지구를 겨냥하고 있다면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에는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소행성 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행성 충돌에 대비해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사의 행성 방위 조정실 및 페마와 같은 미국 기관과 함께 협력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걸 실제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고려하는 두 가지 주요 옵션이 있어요. 첫째, 우주선을 보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소행성의 크기, 질량, 궤도에 대해 더 많이 알면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은 소행성을 비껴가도록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행성이 지구를 놓치도록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의미해요. 불가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사의 다트 임무는 이미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2년 전 그들은 우주선을 디모포스라는 작은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행성 방어의 큰 승리였죠. 하지만 이러한 임무는 계획, 준비,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소행성을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현재 나사는 2027년에 발사될 예정인 니오 서베이어라는 새로운 망원경을 개발 중이에요. 기존의 망원경과 달리 니오 서베이어는 태양 가까이 궤도를 도는 소행성을 포함해 가장 까다로운 소행성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행성이 위협이 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하고 잠재적으로 소행성을 막을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소행성의 충돌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어떨까요? 1월 21일 일요일 새벽 약 1m 너비의 작은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운 좋게도 독일 상공에서 불타버렸어요. 나사의 스카우트 충돌 시스템은 충돌 95분 전에 이 소행성을 발견하고 정확히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예측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32분 소행성이 타오르는 밝은 불덩어리로 변해 멀리 체코까지 보입니다. 일부 작은 운석은 베를린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충돌 지점 근처에 떨어졌을 수 있어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에 발견된 것은 이번이 역대 8번째예요. 이는 스카우트와 같은 도구가 소행성을 추적하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소행성에 대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또 다른 예로 12월 4일 시베리아 북동부 상공에서 작은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서 무해하게 불타면서 숨막히는 빛의 쇼를 연출했어요. 약 71cm 크기의 이 우주암석은 충돌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관측 덕분에 특별 경보 시스템이 충돌 시간을 10초 내외로 예측할 수 있었어요. 소행성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시 15분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당국은 경보를 발령했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나사의 소행성 지구 충돌 최후 경보 시스템은 대기권에 진입하기 12시간 전에 이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소행성 충돌이 예상된 지 몇 시간 이내에 발견된 소행성인 임박한 충돌체는 올해 들어 4번째, 전체적으로는 11번째로 발견되었어요. 이제 중국은 행성 방어에 대한 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소행성에 충돌하는 첫 번째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 임무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대의 우주선은 소행성에 충돌하고 다른 우주선은 최대 1년 동안 소행성 전체를 연구하기 위해 대기할 거예요. 즉, 지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목표물은 2015 XF261이라는 소행성으로 폭이 약 30m에 달해요. 이 소행성은 최근 7월 9일 지구를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나갔습니다. 사실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우주여행자는 음속보다 30배나 빠른 시속 42,000km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중국은 이 소행성을 연구하기 위해 우주 탐사선을 보낼 예정이에요. 소행성의 구조와 구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어 향후 행성 방어 임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우주선으로 소행성에 충돌하여 충돌 여부를 테스트할 계획이며, 첫 번째 우주 탐사선은 최대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잔해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임무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며 소행성은 향후 몇 년 동안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2027년 3월과 5월에 소행성은 지구에서 3200만 킬로미터 이내로 지나갈 거예요. 2028년 4월에는 2100만 킬로미터까지 더 가까워질 거예요. 1년 후인 2029년 4월에는 소행성이 670만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탐사를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좋은 기회는 2030년 4월에 소행성이 7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지구를 지나갈 때예요.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나사의 다트 미션은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을 목표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여행에는 10개월이 걸렸어요. 따라서 중국에 계획하는 사람들은 우주선이 그곳에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따라 적절한 순간을 선택해야 해요. 이 임무는 2027년경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요. 동시에 소행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 그들은 약 30m 너비의 다른 소행성으로 행성 방어 실험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왜 현재의 소행성으로 전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타이밍이 더 좋았기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의 소행성은 기본적으로 46억 년 전의 타임캡슐로 태양계가 막 형성되었을 때 남은 잔해예요. 소행성을 연구하면 지구를 포함한 행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행성 방어와 순수 우주과학을 결합한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어요. 중국이 우주 탐사 계획에서 확실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